오늘은 24일인가요? 오늘 그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그 국회 인준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방송을 아침에 녹화를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하는 방송은 이 적폐청산과 이진성 재판관 문제,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이란 것은 이 재판관이란 사람은 그 탄핵 그 결정에 있어서 그 소수 의견, 보충 의견을 낸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내었던 그 보충 의견에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문제, 그것까지 오늘 좀 상당히 장시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란 뭐 4가지 문구를 내걸고 적폐청산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적폐청산할 자격이 있는가? 없죠. 왜 없냐? 이것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 쿠데타입니다. 이것은 합법성을 가정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집권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적폐청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적폐청산의 자격이 없다는 그 증좌는 어디에서 보여지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그 방법에서 그 방법을 보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적폐청산이란 건 좋은 겁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나가자. 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일방적이고 그러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이런 사람들의 적폐청산은 왜 안 합니까? 이런 것부터 적폐청산을 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청산을 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 곳곳에서 이 사회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법원에서 또 경제에서 또 사회 일선에서 곳곳에서 이러한 잘못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폐청산에 대한 저희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이진성 재판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것은 좀 얘기가 탄핵 결정문까지 읽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고 제가 어저께부터 방송을 준비하다가 어저께 방송을 못한 이유가 이 양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어저께 좀 불충분한 상태로 방송을 올리는 것보다는 더 깊이 생각하고 해서 방송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방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양쪽 진영 사람들 가운데 이 탄핵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본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탄핵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아마 탄핵 결정문을 일단 이 결정문 자체가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고 전부 또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써 있어가지고 일반인이 읽기에는
읽어도 한참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양진영 다 모르고 그냥 막 세대결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실제로 이게 뭐 왜 탄핵이 됐고 그 뭐 보충 의견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한 내용이 뭐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헌법재판관인 이진성 재판관 오늘 그 국회 인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의 그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 그것을 제가 이제 꼼꼼히 어저께 좀 몇 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어서 그거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너무 길어서 이거 읽다 보면 몇 시간 가니까요.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헌재의 이진성 재판관 말고 현재 8명 재판관의 의견은 그것은 그러니까 탄핵 인용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것은 이진성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성 재판관도 그 보충 의견에서 세월호 7시간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이 보충 의견에서 제시한 것은 세월호 7시간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변명될 수 없다. 그 내용을 중요하니까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성 재판관의 서수 보충 의견입니다. 판단, 위기 상황의 인식 빼면서 읽겠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시 10분경, 9시 24분경 업무용 휴대전화로 474명 탑승 여객선 침수 신고 접수 확인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9시 24분에 업무용 휴대전화로 474명 탑승 여객선 침수 신고 접수 확인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따라서 만약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죠. 피청구인이 9시에 집무실로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청와대 주요 지휘자에게 전파된 내용을 당연히 보고받았을 것이므로 9시 24분경에는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청구인이 당일 오전 집무실로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구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에 30분 이상 발생 사실을 늦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일 15시, 오후 3시를 말하죠. 15시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가안보실은 9시 33분경 해경으로부터 승선원 450명, 승무원 24명이 승선한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 위험이 있다고 신고하여 중략 인근 항해 선박 및 해군 함정에 협조 요청하였다는 상황 보고를 받았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은 늦어도 9시 40분경 이전에 상황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았고 피청구인이 9시에 집무실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피청구인 역시 당일 9시 40분경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안보실 명의의 진도 인근 여객선 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 작업 중 보고서에는 현재까지 56명 구조라는 구조 인원은 기재되어 있으나 세월호의 기울기 등 상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10시경 보고로 사태를 파악한 즉시 응당 국가안보실장에게 세월호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그랬다면 세월호의 당시 기울기가 60도 정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474명이 승선한 배가 침수 중이고 사건 발생 1시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중 불과 56명만 구조되었고 400명 이상이 구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11시 10분경부터는 해경 513호에서 송출한 ENG 영상이 청와대 상황실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당시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하였다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10시경 이후에도 피청구인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4. 피청구인은 그 후 11시 28분경, 12시 5분경, 12시 33분경 사회안전비서관실로부터 세월호의 침몰 상황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였고 12시 54분경 행정자치비서관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를 수령하여 검토하였다고 주장한다. 세월호는 오전 11시 이전에 전복되어 침몰하였으므로 실제로 위와 같이 보고들이 이루어졌고 그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당시 세월호의 침몰 사실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실제 위 보고서들을 모두 검토하였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15시 경에야 깨달았을 리가 없다. 5.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이 잘못된 보고와 언론사의 오보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당일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 등으로부터 오보들을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청와대는 10시 30분경 이미 세월호가 배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기울었고 10시 52분경 세월호는 전복되어 선수만 보이고 탑승객들은 대부분 선실 안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인지하였으므로 10시 36분 KBS의 낙관적인 보도가 있었다 하여 국가안보실 등이 피청구인에게 위 보도를 그대로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11시 7분경 해경에 문의하여 학생 전원 구조라는 언론 보도가 해경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을 그 시점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보는 피청구인이 10시경 상황에 관한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리라는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6.
피청구인은 당일 13시 7분경 사회안전비서관실 및 13시 13분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190명이 추가 구조되어 총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국가안보실장이 14시 50분경 위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하자 15시경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은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도 2시간 이상 구조자 수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조자 수가 2배로 증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이를 재차 확인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이를 그대로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보고된 세월호 탑승객 474명에서 이를 제하면 104명의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370명 구조를 이유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시점 또는 인식 가능하였던 시점이 15시경으로 늦어질 수 없다. 소결론. 피청구인은 9시 40분경, 늦어도 10시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였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시경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상이 이진성 재판관의 더 다른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은 것입니다. 보충 의견 중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진성 재판관의 판단입니다. 이진성 재판관이 다른 재판관들보다 더 면밀하게 그 시분초 단위로 나누어서 판단하였고 또 이진성 재판관 역시 그렇다고 하여 이진성 재판관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의 그 15시경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그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진성 재판관의 판단이고 그것이 보충 의견에 명확히 써 있고 그렇다고 하여 그것은 분명히 어떤 그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의무, 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러한 그 나쁜 거죠. 나쁜 거라는 것을 인정이 된다 하여도 그것이 탄핵 사유로는 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이진성 재판관도 다른 8명의 7명의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즉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세월호 7시간의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그것이 탄핵의 직접적 사유는 될 수 없다는 데에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본 바입니다. 분명히 이진성 재판관의 이 보충 의견 판단에서 드러난 점에 이 판단은 우리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판단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이번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가?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이번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묘하게도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세월호 사건이 대통령 탄핵의 탄핵소추의 사유는 될 수 없다. 거기서 드러난 대통령이 공직수행자로서의 불성실은 인정되나 그것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그 세월호의 후광을 입어서 나머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하여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예,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라는 후광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탄핵 사유 결정이 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특정 개인을 물어보았다, 세웠다 이러는 것의 배후에는 지금 이 세월호 7시간 가지고 얼마나 확장해서 얼마나 뒤튕기고 뭘 했다 이런 식의 것이 가능하게 한 실제적으로 탄핵소추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그 배후에 있어서 그 배후의 후광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의결시킨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게 한 근본적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7시간이. 이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이진성 재판관의 그 판단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면밀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왜 나는 이 이진성 재판관의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 탄핵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판단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좌빨이라든가 무슨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우리 좀 연로하시고 이런 태극기 우파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강직된 사고로 너무 비타협적으로 나가면 그리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이 돼야 되거든요. 말을 섞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의 소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탄핵이 무효인 이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조차도 헌법재판이란 것은 사법재판이 아니다. 형사재판이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배려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사법재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번 근본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저의 스탠스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들조차 밝힌 그러한 순수 사법적 판단이나 정치적 형사소추가 아니고 정치적 판단이 가미되는 그러한 헌법 판단은 분명히 거기에는 여론의 존재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여론의 존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한 것은 근본 대통령 탄핵 사태에 있어서 일어났던 그 언론의 자세, 여론이란 것은 결국 언론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란 것은 결국 여론을 형성하는 그 근본이에요.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형성된 여론이 결국은 그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거대한 법정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나라 전체가
우리 당시는 그 당시 거대한 법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언론이 편파적이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목도한 사실이고, 구체적으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언론 방송을 보면 뭐 패널이 4명이 나와서 뭐 토론하는 거 보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패널은 한 명도 없었어요. 4명 모두 이구동성으로 뭐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의 패널들만이 나와서 그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언론 조작의 증거입니다. 이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 그 태극기 집회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촛불 집회를 3배, 4배 압도했습니다. 2016년 12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를 분명히 압도하였고, 압도함으로써 3배, 4배를 되게 되고 경찰중 추산 인원을 그때부터 발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뭐 3만 명 모였다, 뭐 5만 명 모였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때부터 촛불 집회 측이 이의를 제기해서 발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 이런 추산 인원이라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명백한 건데, 그거가 일단 차단됐습니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 인원이 촛불 집회를 압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누구냐? 거기 집회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촛불 집회가 한 3만 명 모일 때 우리는 한 10만 명 모였습니다. 예. 촛불 집회 뭐 최대 인원이 모였을 때가 우리가 추산할 때는 뭐 10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 한 7만 명이나 이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실제 추산 뭐 230만 명, 이건 수준 생 거짓말이고, 이건 막 부풀려도 뭐 엄청 부풀린 얘기고요. 촛불 집회의 최고 인원은 한 7만 명에서 많아야 한 9만 명이 최대 인원이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늘 거기에 3배, 4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가 2만 명 모일 때 우리는 6만 명 모였고, 거기가 5만 명 모일 때 우리는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언론에, 텔레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 사람들이 뭐 많이 나왔다고 해서 국민들의 민의는 다르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즉 어떠한 장소에 그러한 그 표본 집단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국민 전체적인 모집단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의 뭐 100명 가운데 한두 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이 100명 가운데 다 100명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생업이 있고 바쁘니까. 그 중에서 몇 명만 나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 인원이 3배, 4배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촛불 집회보다 3배, 4배의 더 많은 국민들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것입니다. 텔레비에 그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탄핵 집회에 나오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진성 재판관도 여러 가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합리적 추론을 해서 피청구인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듯이 저도 동일한 합리적 판단으로 만약에 진정한 여론이 형성되었고 촛불 집회의 3배, 4배를 압도하는 국민들 다수의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다르게 결정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진성 재판관이 그 합리적 판단했던 그 논리와 동일한 논리를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태극기 집회의 인원을 카메라가 잡지 않았는가? 그거는 보도할 가치가 없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모든 집회를 보도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틀린 이야기를 해요. 언론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일단 그 집회가 보도할 가치가 있는 집회인지 없는 집회인지는 그 보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일단 그것을 무조건 보도하고 국민들이 왜 저렇게 쓸데없는 보도를 하느냐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이 이것이 보도할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별해서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그 헌법재판이 제가 주장하는 바 올바른 언론에 의해서 올바른 여론이 조성되었고 그런 상황 하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본인들 자체로서 이야기했듯이 헌법재판은 단순한 사법재판이 아니다.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거기에는 분명히 국민의 여론이라는 제4의 심판기관이 그 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이번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온 텔레비전 방송은 24시간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아주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앵무새같이 계속 그것을 방영했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그것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전부 탄핵 소추에 100% 찬성했느냐? 아닙니다. 일단 저 같은 사람부터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그럴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이 텔레비전이나 이 여론에 나가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든 그러든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네 의견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일체 그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그럼 현대 정치는 모든 것이 여론 정치거든요. 그럼 여론의 형성은 뭘로 하느냐? 언론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갖고 우리가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메이저 언론, 조중동, 포탈, 이곳에 또 텔레비전 여기에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나가서 출연료 안 줘도 좋으니까 소신껏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주 굉장한 비난을 받았겠죠.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탄핵을 반대하냐. 그런 4대3, 4대1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 100대1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 그 한 명이라도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텔레비전 방송, 언론, 신문이 주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여론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박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판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쪽으로 밀어붙인 판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재판관들 스스로 고백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다. 단순한 사법재판이 아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그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의미는 그 안에는 그 헌법재판을 둘러싼 거대한 국민 여론이라는 이러한 그 거대한 재판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서 기각되었던 이유 역시 그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거대한 여론,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거대한 여론이 형성되어서 그 여론이 그 당시 헌법재판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러한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헌법재판 역시 그러한 재판이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상황,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상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러면 그런 거라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론의 형성, 언론의 그 공정성, 이런 것이 담보되어서 그것이 반영된 그런 헌법재판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진국가라면은 그런 게 배제된 헌법재판을 해야 되겠죠. 여론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은 그것과 관계없는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재판정이 형성되어야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만한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단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적인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단계에 맞는, 우리 단계에 맞는 공정한 재판, 그거라도 지금 우리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노무현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일하게 공정한 여론 형성, 객관적인 여론 형성, 객관적인 언론,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박탈된 상태에서 여론이 조작된 것입니다. 언론이 그 조작에 앞장섰어요. 왜 언론들이 그런 데 앞장섰는지는 이미 다른 많은 데서 그 김영란법이니 해가지고 많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고요. 어쨌든 언론이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는 분명히 몇 개월 동안 목도했습니다. 언론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았어요. 조중동 텔레비 모든 것이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틀렸다라고 주장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출연시켜서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 10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다 5분이라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아니라도 다른 사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우리가 강성, 요즘 말하는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일반 시민이라도 좋으니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 사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를 공중파에 실어서 내보내고, 그러면 야유를 받든 말든 어쨌든 공정한 대결의 장을, 여론 대결의 장을 만들어서 어떤 객관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여론의 거대한 대한민국 전체라는 법정하에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 하나가 커다란 법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재판정이 형성되었고 거기서 나온 탄핵 결정이라면 저는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승복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이렇게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설명이 일리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결정낼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말로는 탄핵 재판이 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법적인 꼬투리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탄핵 재판을 결정한 근본적인 결단의 그 근원은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아니었어요. 이런 법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본인들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 법적 판단보다 그 위에 있는 정치적 배려,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고 우리 모든 국민들 역시 이것은 대법원에서 하는 사법 판단이 아니고 그러한 정치적 고려가 믹스된 그러한 정치 사법이 혼용된 그러한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 정치적 고려의 가장 중요한 몫인 여론, 언론, 이것의 객관성, 공정성이 분명히 담보되어야만 이 헌법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바쁜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것을 읽느라고, 파트를 파악하느라고 그 바쁜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일 끝나고 집에서 보는 게 텔레비전, 여론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을 켜고 유튜브를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사건이었고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정이었고 그 법정을 좌우하는 그 여론, 객관적인 여론, 이것이 담보되지 않았고 언론에 의해서 조작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여론이 없는 경도된 그런 여론 상태 하에서 내려진 헌법재판은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탄핵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스탠스입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무슨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 의견 낸 것이 맞네 그러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노무현 재판에 있어서도 다 입증됐어요. 그 유죄라는 거. 그러나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탄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재판이 난 것이었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탄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재판관에 쓸 수는 없죠. 여론에 따라서 우리가 이 탄핵 결정합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헌법재판관 본인들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끼었던 거품은 다 사라지고 뼈대만 남기 때문에 뼈대만 갖고 나중에 판단해보면 이건 그렇게 된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뼈대에다 살을 채우고 이렇게 바라보면 실제는 그게 아니었네?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은 여론이란 것이 광란의 촛불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란의 촛불 여론보다 더 많은 국민들은 이 태극기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고 더 다수의 태극기 여론이 뭐 그런 왜곡된 언론에 의해 가지고 언론조사 방식도 뭐 이상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80%가 지지하니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신뢰도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고 결국 광란의 촛불 그 민심보다 더 많은 실제의 민심이 왜곡된 상태에서 형성된 조작된 언론과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결국은 그 헌법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잘못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진성 재판관의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판단이 뭐 맞네 그러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이진성 재판관의 판단은 상당히 맞습니다. 맞고 굉장히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맞는데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늘상 주장했듯이 그러한 법적 판단이 아니란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판단은 본인들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우리가 탄핵소추의 근본 사유는 국정농단에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최순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오늘 말씀드린 것을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핵소추의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은 법적인 근거로서는 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을 대통령 탄핵의 근본 이유로 삼았고 거기에 배후의 세력으로서 등장한 것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란 것이 없었다면 근본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라는 것은 거대한 조작된 언론과 광란의 촛불에 의해서 형성된 실제 민의를 왜곡시킨 실제 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촛불 집회보다 3, 4배 더 많은 인원이 나왔듯이 나는 실제 국민들이 3, 4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촛불 이 세력들이 말하는 80%의 사람들이 찬성했다고는 절대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을 배후로 힘을 입어서 탄핵소추 사유도 아니라고 하는 세월호 7시간의 그 배후를 힘입어서 이번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된 배후에는 거대한 법정을 이루었던 국민 여론이라는 것인데 국민 여론의 형성 또한 이 조작된 언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왜? 언론 자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나와야 됩니다. 다수가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왜 이렇게 탄핵해야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판단해서 형성된 여론 그 여론이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이번 대통령 탄핵의 결정이 있었다면 나는 그 결정에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왜곡된 민심을 가장한 이러한 촛불 난동 세력에 의해서 형성된 왜곡된 민심에 의해서 그것이 둘러싼 헌법재판관들의 결국 판단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또 이 탄핵에 대한 헌법적인 비교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국가하는 국가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결국 많이 회피성 헌법이거든요. 뜨거운 감자는 전부 회피를 해가지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공을 넘겨가지고 그 공은 결국 국민 여론이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결과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렇게 이진성 재판관의 그러한 보충 의견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지만 그런 것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여론이 필요했고, 공정한 여론이라는 것은 현대 민주정치의 제4의 권력입니다. 결국 제4의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제4의 권력이 왜곡되고 흠결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제4의 권력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헌법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뭐 대법원에서 결정하든 연방법원에서 결정하든 국회 상원에서 결정하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헌법재판소라는, 과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지 또 아래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왜 헌법재판소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 여론인데, 그 여론의 형성이 이렇게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조작된 이런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무효인 증거는 언론의 그 작태에서 이미 다 입증되었다. 언론에 어디 누가 나와서 이번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방송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한 번 본 적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방송해서 그 사람 말에 찬성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공정한 여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방송의 총 결선입니다. 제 전화번호죠. 010-5300-7901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태극사랑신문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그렇게 해서 여력을 회복하는 대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일단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의 돌파구 중에 하나가 저희 태극사랑 방송 유튜브 방송입니다. 제가 이런 신문이라든지 또 다른 이런 정치 이런적인 모임이라든지 또 이번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화보집 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너무 바빠가지고 유튜브에 전력을 제가 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고, 제가 뭐 그 조회수 늘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조회수가 줄면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일단은 저희 태극사랑 방송 유튜브에 전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많은 분들이 태극사랑 방송을 조회해 주셨는데 그 단계까지 백업하겠습니다. 그 단계까지 회복하도록 저는 유튜브에 앞으로 전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일 방송하는 것을 여력이 되면 매일 방송을 하고요.
내용이 없는 방송을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할 내용이 좀 없을 때는 때로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안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저를 이제 직접 만나서 하시는 분들 등 중에 아무 내용이 없더라도 일단은 아무거라도 좀 해서 올려달라. 없으면 심심하다, 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용 없이 부실한 방송을 올리는 것보다는 내용을 좀 갖추고 공부를 많이 하고 들을 만한 어떠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더 옳다 생각해서 제가 부득이 준비가 덜 되었거나 또 방송할 내용이 없을 때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이 제 광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 후원 계좌, 우리 은행 계좌는 이겁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그리고 광고 부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극사랑 방송이 제가 이제 다른 신문 등 여러 가지 일로 좀 바빠서 점점 등한히 하는 바람에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요즘 전화해서 요즘은 방송 안 하시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제 제 방송을 유튜브로 이렇게 그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도 했는데, 조회수가 이렇게 500조화 조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무작위로 보는 유튜브에 잘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묻힙니다. 그래도 2000조회, 3000조회 이렇게 올라가야 요즘 이제 테레비로 직접 보거나 유튜브 방송 볼 때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일단 조회수가 많아야 이제 우선권이 돼서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도 충실하게 제 방송을 꾸준히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제 방송 보시다가 오늘 이번 방송은 상당히 유익하다, 다른 분들도 좀 봐야 되겠다고 좀 판단이 되시면은 카톡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다가 요 정도의 화면에 여기 보면 이렇게 똥 누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면서 전송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톡 누르면은 이제 보낼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제 동영상을 좀 퍼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내용 중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시는 것은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은 일단 태극사랑 방송을 다시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학당 광고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산 우리 제 첫 번째 우리 야학당 근거지죠. 여기서 우리 싱크탱크도 만들고 우리 우파 내의 이념 재무장을 통한 그런 장을 만들고자 이제 장소는 마련을 짓게 됐는데, 제가 연조회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거를 이제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연주회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활동 사항을 앞으로 계속 보고가 또 동영상으로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좌 이체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여기 작은 월세방이지만 저희가 월 한 25만원 이렇게 내는데 지금 후원 들어오는 것 같고 좀 부족해서 조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 계좌 번호죠. 국민은행 59137-01-001768 태극사랑 그쪽으로 우리 야학당의 후원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5,000원씩만 후원해 달라. 그럼 5,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 50명이면은 25만 원은 된다. 그래서 지금 5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뭐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했지만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학당 후원은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 근본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화보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생겼고, 여기 박 대통령의 휘호가 있죠. 내 일생 민족조국. 이것을 보면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표지를 까보면 이렇게 블랙으로 양장제본입니다. 블랙으로 양장제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지가 양장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를 이제 벗겨보면 이렇게 블랙으로 양장제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 대통령의 휘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당시에 화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쫙 된 흑백 사진이 주로 많죠. 그 당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영예, 박근혜 영예의 사진도 나오죠. 여기는 이제 유경수 여사 이런 사진 쫙 있어서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박 대통령의 휘호 이렇게 과학발전 이런 거 휘호. 그래서 토탈 이렇게 해서 한 570페이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무겁고 이 고급 양장 제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가를 12 비매품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매품이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나눠 드릴 수는 없고 제작비도 들고 또 화보 채집하는 데 들어간 돈 이런 거 해서 지금 권당 12만원 책정했는데 11만원으로 이렇게 또 나눠드린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가가 11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12만원으로 책정된 건데 11만원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 항상 이 동영상 말미에 항상 첨부하는 동영상 전화번호 010-5300-7901 그리로 항상 연락하시면 이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 사는 돈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까지 무담보로 저희가 책을 배포하겠습니다. 책을 배포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부담을 줄여드려서 그러면 1년 할부면은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내면은 되는 것이죠. 2개월 할부하면은 한 달에 한 5,500원 정도 이렇게 2년 할부로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은 할부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하고 구매를 부탁드립니다.